바이에른 뮌헨이 3대0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도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좀 답답했어요. 이제 골 기대값을 보면 4.12입니다. 결정적인 찬스도 7번, 슈팅도 21번인데 오늘도 골 기대값만큼 득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 기회가 엄청 많은데 늘 득점이 좀 안 나와요.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수비에 비해 공격에 대한 파괴력이 좀 부족했었는데 얼마나 오늘 수비가 완벽했냐면 골 기대값이 브레멘이 0.13입니다. 슈팅 숫자가 2개밖에 없어요. 전반전에 슈팅을 2번 했고요. 심지어 후반전에는 아예 슈팅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레멘의 후반전 골 기대값이 0.00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바이에른 뮌헨이 골 기대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4.12 결정적인 찬스가 7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반전에 대부분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졌죠. 후반전에 정말 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반코트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하프라인에 붙어 있고요. 브레멘은 하프라인조차 넘어오기가 힘든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경기는 정말 원사이드 게임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기록도 보면 오늘 이게 패스가 이루어진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는 13%,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볼이 안 오니까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는 오늘 플레이가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앞쪽에서는 46%, 브레멘 지역에서는 41%, 앞쪽에서 87%의 볼 점유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뭐 원사이드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36번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브레멘은 단 4번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치들, 슈팅이라던가 이제 뭐 볼 점유율이라던가 선수들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방코트인데 이 방코트가 왜 나왔냐? 결국에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요 수비 라인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요, 앞쪽에서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도 바이에른 뮌헨이 높게 올라가고 브레멘은 내려가 있었어요. 내려가 있고 브레멘이 이제 역습을 할 때 어떤 식이 되냐면 최전방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있고요. 요 2명의 선수 브레멘의 투톱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랑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냐면 한쪽에 뒤쿠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좀 키가 큰 선수고 김민재랑 붙었던 선수가 오늘 은진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더 빠른 선수예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 근데 이 선수랑 김민재와의 경합, 이 싸움에서 김민재가 뒷공간을 완전히 봉쇄를 했고요. 그리고 두쿠시와 우파메카노 이 싸움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파메카노가 경합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멘이 역습으로 나오고 싶어도 역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됐었던 거거든요. 이 장면 보면 이제 브레멘이 볼을 뺏은 다음에 수비에 성공하면 역습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볼을 보내잖아요.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냈는데 이때 김민재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와 경합하는 선수가 은진마라는 선수인데 이때 김민재가 몸으로 은진마를 밀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은진마가 여기서 김민재에게 밀리죠. 밀릴 때 볼이 넘어오는 동안 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격수와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뒤로 흘립니다. 아주 영리한 수비죠. 그리고 뒤로 달려나가는 게헤이루가 볼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몸싸움을 하면서 공격수를 완전히 바깥으로 밀어놓고 볼이 그대로 흘러가서 게헤이루에게 연결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는 이런 장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멘의 투톱 두쿠시와 은진마 2명의 선수가 있는데 두쿠시가 제공권이 더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추고요. 이 볼이 맞은 걸 뒤로 넘겨주면 이때 은진마가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메카노가 오늘은 달려들면서 두쿠시랑 제공권 싸움, 김민재는 은진마와 뒷공간 커버하는 스피드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볼이 떨어졌을 때 김민재가 은진마와의 이 스피드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니까 뒷공간이 정말 안정적으로 우파메카노는 앞쪽에서 김민재는 뒤쪽에서 이렇게 수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다. 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인 수비가 참 당연하게도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이 장면도 보면 패스가 앞쪽으로 넘어가는데 김민재가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태클을 하죠.
그러면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반칙이 선언되긴 했는데 요 태클도 김민재가 달려와서 정말 이 태클도 앞쪽으로 딱 깔끔하게 볼만 딱 처리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그 김민재 선수가 태클을 할 때 은진마와 엉켜서 넘어졌는데 은진마가 여기서 약간 발목 쪽에 좀 부상을 당했었죠. 이 장면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달려 나와서 이 은진마가 좀 운이 없었는데 이 볼만 딱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태클이었어요. 이번에는 김민재가 앞으로 나오고 우파메카노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가 큰 두쿠시랑 몸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볼이 넘어올 때 김민재가 여기서도 몸싸움을 하면서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먼저 나가요. 그래서 요 롱패스가 김민재에게 먼저 떨어지고 김민재가 심지어 제공권 싸움도 아니고 자리를 먼저 잡으니까 가슴으로 떨어뜨려줍니다. 이게 이제 김민재의 장점이죠. 롱킥이 넘어왔을 때 사실 두쿠시가 키가 큰 선수니까 제공권 싸움을 하면 볼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김민재가 먼저 앞으로 달려나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제공권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먼저 잡은 다음에 떨어지는 볼을 안정적으로 잡아서 동료 선수에게 넘겨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에서 앞쪽에서 수비를 하는 그 수비를 김민재가 사실상 정체성에 가까운 선수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뒤에서 볼이 넘어오는데 김민재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서 공격수는 애초에 이 볼이 떨어지는 공간을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김민재가 달려나오면서 이 볼을 또 가슴으로 떨어뜨려주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수치도 보여드렸지만 브레멘이 아예 나와서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의 원사이드 게임이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김민재의 수비 때문이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어요. 경기 중간에 나왔던 수치인데 볼을 리커버리하는 시간입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달려나와서 수비하기 때문에 빠르게 볼을 끊어내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끊어내고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잃어버린 다음에 12초 만에 볼을 가져오는 거죠. 반대로 브레멘은 거의 30초가 걸립니다. 27.1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나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다가 상대가 볼을 가져갔을 때 다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고 상대가 역습으로 나갈 때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달려들면서 위쪽에서 그리고 빠르게 볼을 뺐으니까 바로바로 공격이 가능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김민재 선수의 뭔가 이 코너킥 상황에서 콤파니 감독이 제공권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경기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제공권이 좋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요즘에 그 바이에른 뮌헨이 연구를 좀 많이 해요. 김민재 선수가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가 김민재가 아니라 파블로비치였고 김민재와 해리케인 두 명의 선수가 뒤에 빠져 있다가 달려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스날의 코너킥 장면을 연구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재와 해리케인이 뒤로 빠져 있다가 코너킥이 앞으로 순간적으로 넘어올 때 이때 이 공간으로 김민재와 해리케인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가 한 명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김민재가 뒤쪽에 있다가 달려나오면서 머리에 맞추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근데 다른 각도로 보면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달려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보고 있으면 볼이 올라오는 타이밍을 놓쳐요. 그리고 만약에 수비수가 앞을 보고 있으면 김민재가 달려드는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김민재가 뒤에서 달려오니까 김민재를 순간적으로 수비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볼이 이미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가 달려들어가는 걸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뒤쪽에서 달려가니까. 그리고 이제 요 전 장면에서는 김민재가 원래는 뒤에 있는 선수랑 싸우고 있었는데 김민재가 이 선수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밀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본인의 마크맨이 뒤로 밀려났어요. 밀려날 때 앞으로 뛰는 거죠. 이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그 다음에 김민재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가는 것을 수비수들이 완전히 이제 놓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달려나오면서 머리에 맞출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스크린 플레이를 하면 김민재가 그냥 머리에 맞춰서 득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크린 플레이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골키퍼가 나오다 보니까 김민재와 골키퍼의 경합이 됐고 김민재가 머리에 맞췄는데 골키퍼가 바로 손으로 쳐내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그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김민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모로 고민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압박하고 공격적으로 수비하고 이런 수비가 때에 따라서는 미스가 좀 나올 때도 있고 분명히 그런 미스를 줄여야 되지만 김민재의 이 공격적인 수비가 현재 콤파니 감독의 축구의 정체성인 것은 확실하다.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고 그 전반전에 일단 김민재의 기록을 보면 리커버리 5번, 클리어링도 1번, 패스도 많이, 그리고 속도도 팀 내에서 1위. 특히나 이게 중요한 지표죠. 스피드. 올라오면서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수비도 하고 앞쪽에서 끊으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뒤로 빠지는 볼은 김민재가 또 빠르게 달려들면서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빠른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완벽하게 먹혀 들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사이드 게임.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저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2방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그 바이에른 뮌헨이 물론 오늘 경기는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2번이 다 들어갔지만 조금 이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득점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라인이 높다 보니까 앞쪽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역습당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수비수는 10번 중에 한 번만 놓쳐도 치명적인 게 되니까 보통 김민재 선수나 우파메카노가 실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역습을 많이 당하다 보면 당연히 많이 당하는 만큼 실수가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공격할 때 좀 마무리가 앞쪽에서 되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미쳤다. 오늘 해리 케인이 계속 이제 막을 수 없는 공간으로 차면서 2번이나 성공을 시켰죠. 오늘 경기부터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죽음의 일정이에요. 오늘 브레멘을 만났죠. 근데 브레멘도 사실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리그에서 8등이거든요. 근데 브레멘 만났고 주중에 셀틱과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레버쿠젠. 이 경기가 사실은 결정적인 경기죠. 우승에 관해서. 레버쿠젠이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직행을 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주중에 경기가 있는데 레버쿠젠은 경기가 없어요. 체력적으로 레버쿠젠은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홈에서.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불리한 상황에서 원정을 가는 거죠. 이 경기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셀틱과의 경기가 레버쿠젠전이 끝난 이후에 또 있어요. 3일 뒤에.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면 또 3일 뒤에 주말에 프랑크푸르트 만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서 현 2등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는 슈투트가르트. 그러니까 리그에서 요 라인을 다 만나는 거예요.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상위권 팀들을 연속으로 만나는 거고 특히나 저 레버쿠젠전이 아무래도 지금 승점 차이가 꽤 나는 편이긴 해요. 지금 승점 차이가 9점 나고 물론 레버쿠젠이 한 경기를 덜 했지만 승점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한 번만 더 달아나면 그러면 레버쿠젠이 좀 멀어지는 거죠.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이 아주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레버쿠젠전만 이기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를 못하면서 하필이면 16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 안 좋았던 성적 때문에 2경기가 더 생겼고 그래서 레버쿠젠전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근데 그 불리한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거둔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에 뭐 우승할 것은 거의 확실시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해리 케인과 김민재의 첫 번째 분데스리가 우승, 뭐 해리 케인은 첫 번째 우승이죠. 그 무관에 대한 징크스를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 시즌에 오지 않을까.